코르니유 노인의 비밀. 설탕과 향료를 넣은 포도주를 함께 마시려고 가끔 나를 찾아오곤 하는 늙은 피리 연주자인 프랑스의 마마이가 한 20년 전에 나의 방앗간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에 대해 며칠 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대로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잠깐이라도 좋으니 향료가 든 포도주 단지를 앞에 놓고 앉아서 늙은 피리 연주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 우리 고장이 옛날에도 요즘처럼 활기도 없고 노랫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쓸쓸한 곳은 아니었소. 예전엔 이곳에서 밀가루 거래가 번성했고 사방 백리 안팎의 농부들은 밀을 갈기 위해 우리 고장으로 오곤 했지. 마을 주위의 야산들에는 온통 방앗간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어. 그래서 어느 쪽을 바라보아도 소나무 위로 북서풍을 받으며 돌고 있는 풍차 날개와 밀자루를 싣고 언덕을 오르내리는 작은 당나귀들의 긴 행렬을 볼 수 있었지. 일주일 내내 이 산꼭대기에서 채찍 소리와 풍차 날개가 삐걱거리는 소리, 방앗간 일꾼들의 고함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었네. 일요일이 되면 이곳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방앗간으로 올라왔고 방앗간 주인들은 그들에게 백포도주를 한 잔씩 돌리곤 했지. 그리고 방앗간 주인의 아내들은 마치 여왕처럼 옷을 차려입고 레이스로 짠 숄과 금으로 만든 십자가로 장식을 했어. 나는 항상 피리를 가지고 갔고 사람들은 모두 밤이 깊도록 파랑도를 추곤 했지. 알겠나? 이 방앗간들은 이 고장의 재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부심이자 기쁨이었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리에서 온 몇몇 프랑스인들이 타라스콩으로 가는 길목에 증기 재분기를 설치할 생각을 했다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모두들 새로 생긴 맥주집에서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고 사람들은 이 새로 생긴 멋진 재분소로 밀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 그래서 가엾은 풍차 방앗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네. 풍차 방앗간들이 한동안 이에 맞서 투쟁을 하기는 했지. 하지만 증기기관은 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슬프게도 하나 둘씩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었네. 작은 당나귀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 멋진 방앗간 주인의 아내들은 금으로 된 십자가를 팔았고 이제는 백포도주도 없었다네. 파랑도를 추는 사람도 없었어. 북서풍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풍차 날개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 그런데 어느 화창한 날 지방정부 관리들이 폐허가 된 이 풍차 방앗간들을 모두 부수고 그 자리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어버렸지 뭔가. 하지만 이런 재앙의 한가운데서 한 곳의 방앗간만은 꿋꿋이 버티고 서서 증기의 힘으로 돌아가는 그 재분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계속해서 풍차를 돌렸네. 그곳은 바로 코르니유 노인의 방앗간이었네. 그래, 지금 우리가 이토록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이곳이라네. 코르니유 노인은 60년 동안 방앗간 일을 해왔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네. 그래서 그는 재분소가 들어서자 펄펄 뛰며 화를 냈지. 일주일 동안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구하고 증기의 힘을 이용하여 갈아낸 밀가루로 프로방스 전체를 독에 중독시킬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녔다네. 그놈들 근처에는 가지도 말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지. 그 도둑놈들은 빵을 만드는데 증기를 이용하고 있어.
그건 악마의 발명품이야. 나는 북서풍과 북풍을 이용해. 이 바람들은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는 풍차방앗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곤 했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네. 그러자 이 노인은 더욱 화가 나서 자신의 방앗간에 틀어박혀 사나운 짐승처럼 혼자 살았다네. 그는 자기 손녀딸조차도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때 15살의 어린 소녀였던 비베트는 부모가 모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는데도 말이네. 이 불쌍한 소녀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에서 일을 하며 추수를 거들고 누에를 치고 올리브 열매를 따야 했지. 사실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를 지극히 사랑했다네. 그가 뜨거운 한낮에 농장에서 일하는 손녀를 보기 위해 40리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지. 그리고 손녀와 함께 있을 때면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곤 했다네. 사람들은 이 늙은 방앗간 주인이 비베트를 내보낸 것은 돈을 아끼려고 그랬다고 생각했네. 또한 손녀가 이 농장 저 농장으로 떠돌아다니며 양치기들의 거친 농담과 일을 하는 어린 소녀들이 겪어야 하는 온갖 비참한 일들을 겪고 있는데도 그가 가만히 있는 것 역시 사람들의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지. 사람들은 항상 자긍심을 지켜왔으며 유명인사였던 코르니오 노인이 방랑자처럼 맨발에 구멍난 모자를 쓰고 누더기가 된 허리띠를 두르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도 생각했네. 사실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일요일에 그가 미사에 참석하러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볼 때면 그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곤 했어. 코르니우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았네. 그는 언제나 교회 뒤쪽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네. 하지만 코르니우 노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있었다네. 오랫동안 마을의 어느 누구도 그에게 곡식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도 그의 풍차가 옛날과 똑같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단 것이지. 저녁 때가 되면 우리는 커다란 밀가루 자루를 짊어진 당나귀를 앞세우고 오솔길을 걸어가는 노인을 만나곤 했네. 안녕하세요, 코르니우. 농부들은 그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곤 했네. 방앗간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내 방앗간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다네. 노인은 유쾌하게 대답했네. 일거리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하지만 누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일감을 얻어오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면서 엄숙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하곤 했네. 쉿, 떠들어선 안 되네. 난 수출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이 이상은 알아낼 수 없었다네. 설사 누가 직접 방앗간 안을 들여다볼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었네. 어린 비베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방앗간 옆을 지나갈 때마다 방앗간의 문은 닫혀 있었고 커다란 풍차 날개는 여전히 돌고 있었네. 또 늙은 당나귀는 풀을 뜯고 있었고 야윈 고양이는 창틀 위에서 햇볕을 쬐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심술궂은 표정을 지어 보이곤 했네. 이 모든 것이 왠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사람들은 방앗간에 대한 이야기로 바쁘게 혀를 놀려댔다네. 모두들 코르니우 노인의 비밀에 대해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그 풍차 방앗간에는 밀가루 부대보다 돈자루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밝혀졌지. 그가 어떻게 밝혀졌는지 얘기를 하자면 이렇다네. 어느 화창한 날 젊은이들이 내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을 때 나는 내 큰아들과 어린 비베트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사실 난 그것이 그리 싫지는 않았네. 어쨌든 코르니우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서 아주 존경받는 이름이니까. 게다가 그 예쁘고 어린 비베트가 집안에서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는 광경을 보는 것도 아주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았지. 그 두 아이가 서로 만나서 함께 있을 기회가 아주 잦았기 때문에 나는 혹시라도 사고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를 당장에 해결해 버려야겠다고 결심했네. 그래서 그 아이의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지. 그 늙은이가 나를 어떻게 맞아들였는지 선생도 봤어야 하는 건데. 그는 문도 열려고 하지 않았다네. 나는 열쇠 구멍을 통해서 내가 왜 올라왔는지를 설명했네. 그 비쩍 마른 망나니 같은 고양이는 내 머리 위 창틀에서 악마처럼 숨을 할딱거리고 있었다네. 그 늙은이는 내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네. 그는 세상에서 제일 무례한 말투로 나더러가서 필이나 불 일이지 왜 왔느냐. 아들을 결혼시키는 게 그렇게 급하다면 가서 재분소 여자들이나 찾아봐라. 이렇게 고함을 질렀네. 그런 말을 듣고 내 피가 얼마나 끓어올랐겠는지 선생도 짐작할 수 있을게요. 하지만 나는 화를 억제할 수 있을 만큼 분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늙은 바보는 맷돌이나 끌어안고 살도록 내버려 두고 집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네. 그러나 순진한 아이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않았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방앗간으로 올라가서 그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내게 간청했지. 나는 차마 아이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후다닥 달려나갔네.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마침 코르니우 노인은 어디론가 나가고 없었네. 문에는 이중으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그 노인네가 사다리를 밖에 놔둔 채 나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이 방앗간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네. 그런데 수수께끼가 더 깊어질 뿐이었네. 밀을 가는 방이 텅 비어 있었거든. 밀가루 부대는 하나도 없었고 밀알 한 톨도 보이지 않았네. 벽이나 거미줄에도 밀가루가 묻어있는 흔적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네. 심지어 풍차방앗간에서 풍기게 마련인 밀을 갈 때 그 따뜻하고 향긋한 냄새도 없었네. 풍차방아의 굴대축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비쩍 마른 고양이가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황량하기는 아래층도 마찬가지였네. 정리를 하지 않아 흐트러진 침대, 누더기 몇 벌, 겨단 위에 놓여있는 빵 한 조각, 그리고 거기 구석진 자리에 자루가 서너 개 열린 채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깨진 회벽 조각과 헐린 풍차방앗간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네. 그것이 바로 코르니우 노인의 비밀이었던 것일세. 그가 자기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방앗간에서 아직도 밀을 갈아 밀가루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밤마다 오솔길을 오르내리며 나르던 것이 바로 이 회벽 조각, 벽돌, 모르타르 같은 폐기물들이었던 거지. 불쌍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코르니우 노인과 그의 방앗간은 이미 오래전에 재분소에 손님들을 모두 빼앗겨버린 상태였네. 풍차는 계속 돌고 있었지만 맷돌에는 갈 것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내게 얘기해 주었네. 나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지. 나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이웃 사람들에게 달려가 재빨리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밀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코르니우의 방앗간으로 보내자고 의견을 모았네. 그런 다음 그대로 했지. 마을 전체가 거리에 나서서 우리는 진짜 밀을 실은 당나귀들과 함께 줄지어 산 꼭대기에 도착했네. 그런데 방앗간 문이 활짝 열려있지 뭔가? 그리고 그 앞에
회벽 조각이 든 자루 위에 코르니우 노인이 앉아서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네. 그는 조금 전에 돌아와서 자기가 나간 사이에 누군가가 방앗간 안으로 들어왔으며 이제는 자신의 슬픈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일세. 내 이 초라한 꼴이라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네. 이젠 이내 죽는 것 말고는 할 일이 하나도 남지 않았구나. 내가 내 방앗간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앗간을 온갖 애칭으로 부르고 마치 방앗간이 진짜 사람인 것처럼 말을 걸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흐느꼈네. 당나귀들이 방앗간에 도착한 것이 바로 그때였네. 우리는 옛날 좋은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모두 목청껏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네. 이봐요, 거기 방앗간. 이봐요, 코르니우 씨. 그리고 방앗간 문 앞에 자루를 쌓아 올렸네. 황금빛이 도는 갈색 미랄이 땅바닥에 흘러넘쳤지. 코르니우 노인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네. 그는 미랄을 한 움큼 움켜쥐고서 반은 웃고 반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네. 오, 밀이다. 오, 하나님. 오, 진짜 밀이야. 나 좀 마음껏 보게 놔두게.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했네. 아, 자네들이 내게 돌아오리라는 걸 난 알고 있었어. 증기엔진을 갖고 있는 저 재분소 놈들은, 그 놈들은 모두 도둑놈들이야. 우리는 승리감에 들떠서 그를 어깨에 태우고 마을까지 가고 싶었네. 아니야 여보게. 무엇보다도 먼저 난 내 방앗간에게 먹을 걸 좀 줘야겠네. 생각해보게. 저놈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질 못했어. 그 불쌍한 노인이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자루를 열고 맷돌이 밀을 갈아서 고운 밀가루들을 천장까지 날려보내는 동안 맷돌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눈물을 글썽거렸네. 선생도 이것만은 인정해줘야 하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늙은 방앗간 주인에게 결코 일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코르니우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마지막 풍차 방앗간도 멈춰버렸네. 이번에는 영원히. 코르니우가 죽은 다음 그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네. 달리 어쩔 수 있었겠는가. 이 세상엔 모든 것이 다 끝이 있게 마련이고 우리는 말들에게 이끌려 론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들처럼 우리 동네의 지방법원처럼 옛날에 남자들이 입던 꽃을 수놓은 긴 꼬리가 달린 코트처럼 풍차방앗간도 과거의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네. 마지막 수업. 지은이 알퐁스 도떼.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기엔 이미 매우 늦었다. 그래서 꾸중을 들을까봐 몹시 겁이 났다. 아멜 선생님께서 분사에 대해서 물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럴만도 했다. 더욱이 나는 분사에 대해서 깜깜절벽이었던 것이다. 수업 시간을 까먹고 들판이나 어정거릴까 하는 생각도 문득 났다. 날씨는 얼마나 따뜻하고 맑았던가. 팁티새들이 우는 소리가 숲 기슭에서 들려왔고 제재소 뒤쪽에 있는 리페르 목장에서는 프러시아 병사들의 훈련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모든 것이 분사의 규칙보다는 훨씬 나를 유혹했다. 하지만 나는 그 꼬드김을 억지로 물리치고 학교를 향해 줄다름질 쳤다. 나는 읍사무소 앞을 지나치다가 조그만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서 있는 것을 보았다. 2년 전부터 패전이며 징발령이며 포고령 따위 일체 나쁜 소식들을 알게 된 것도 바로 이 게시판 앞에서였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도 않은 채 생각해 보았다.
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면서 광장을 다른박질하여 건너가는데 자기 제자와 함께 거기서 방을 보고 있던 대장장이 바슈테라 아저씨가 나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얘야, 그렇게 서두를 건 없단다. 학교엔 언제 가더라도 늦지 않을 테니까. 나는 바슈테라 아저씨가 나를 놀리는 줄만 알았다. 그래서 아멜 선생님의 조그마한 학교 앞마당으로 숨을 헐떡이며 들어갔다. 여느 때 같으면 수업이 시작될 무렵에는 길에서도 들릴 만큼 왁자지껄한 소리가 일어나는 법이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암기하기 위해서 두 귓구멍을 틀어막고 다같이 아주 큰 고함 소리로 학과를 반복하는 소리, 선생님이 큰 자로 교탁을 두드리며 좀 조용히 하는 소리 따위가. 이런 북새통을 틈타서 나는 내 자리로 들키지 않게 가서 앉을 셈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은 모든 것이 조용하기만 했다. 흡사 일요일 아침처럼.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벌써 제자리에 앉은 친구들과 겨드랑이에 그 무시무시한 쇠자를 끼고 서성거리는 아멜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별 수 없이 문을 열고 이 고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으며 또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런데 뜻밖이었다. 아멜 선생님은 화도 내지 않고 나를 바라보셨다. 그러고는 퍽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프란츠야, 얼른 내 자리에 가 앉으렴. 하마터면 너 없이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걸상을 뛰어넘어 곧 내 책상 앞에 앉았다. 공포가 약간 가신 뒤에야 비로소 나는 우리 선생님이 초록색 프로코트에 맵시 있게 접은 레이스 장식을 달았으며 수놓은 검은 비단 빵떡 모자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것들은 누가 시차를 오거나 상을 수여하는 날에만 선생님께서 착용하시는 것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교실은 온통 이상하고도 엄숙한 분위기로 꽉 차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교실 뒤쪽, 여느 때는 언제나 텅 비어있던 걸상 위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앉아있다는 사실이었다. 삼강모를 쓴 오제르 영감님, 전 읍장님, 전 우체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와 있었다. 모두들 슬픈 표정이었다. 오제르 영감님은 가장자리가 낡아빠진 낡은 교본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무릎 위에 활짝 펴놓고는 커다란 안경 너머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이런 모든 광경에 어리둥절해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으로 올라가셨다. 그러고는 아까 나를 교실로 맞아주실 때와 같은 그 부드럽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알사스와 로렌스 지방의 학교에서는 이제 독일어만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새 선생님이 내일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입니다. 열심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몇 마디 말이 내 마음을 깡그리 흔들어 놓았다. 아, 치사스러운 놈들. 읍사무소에 붙여둔 방문이 바로 그거였구나. 나의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 그런데 나는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영영 못 배우고 말게 되었구나. 그럼 여기서 그치고 말아야 하나. 새둥울이나 찾으러 쏘다니고 사르강에서 미끄럼이나 타느라고 빼먹은 수업, 잃어버린 시간을 이제서 얼마나 뉘우쳤던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나 따분하고 가지고 다니기가 무겁게만 느껴지던 책들, 문법책, 거룩한 역사책 등이 이제는 몹시 헤어지기 어려운 오랜 친구들처럼 여겨졌다. 아멜 선생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이 떠나려 하신다. 이제는 다시 뵙지 못할 거야 하는 생각에 벌받던 일, 자로 매맞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가엾은 선생님. 이 마지막 수업을 위하여 선생님은 옷을 잘 차려 입으신 거다. 그때서야 나는 마을 노인들이 왜 교실 뒤쪽에 와 앉아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 학교에 보다 자주 오지 못한 것을 마치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 그것은 우리 선생님의 40년 동안의 훌륭한 봉사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제 사라져가는 조국에 대해 그들의 경의를 표하는 방법인 것 같았다. 여기까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외울 차례였다. 이 유명한 분사의 규칙을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외울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엉망으로 되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으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걸상 위로 몸을 건들거리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멜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을 거시는 소리가 들렸다. 예, 프란치야. 난 너를 나무라지 않겠다. 넌 충분히 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꼴이 된 거란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지. 젠장, 시간은 얼마든지 있는 걸 뭐. 내일 배우면 될 텐데 라고. 그런데 이 꼴이 되고 말았구나. 언제나 교육을 내일로 미뤄왔던 것이 우리 알사스 지방의 커다란 불행이었다.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테지. 뭐라고? 자기 나라 말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주제 프랑스 사람이라고 주장하다니.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프란치야, 네가 가장 나빴던 탓은 아니란다. 우리 모두가 저마다 비난받을 점을 지니고 있단다. 너희들의 부모님들도 너희들의 학업에 관심을 충분히 쏟지 않으셨지. 다만 몇 푼이라도 더 벌려고 너희들 밭이나 제사 공장으로 보내기를 더 좋아하셨으니까 내 자신인들 나무랄 데가 없겠니? 너희들을 공부시키는 대신에 걸핏하면 나의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을 시켰었지. 내가 송어 낚시라도 가고 싶을 때 서슴지 않고 너희들을 놀려두지 않았었니? 그렇게 이것저것 말씀하시더니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며 가장 분명하고 가장 실팍진 말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다. 프랑스어를 우리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한 민족이 노예 신세로 떨어졌을 때라도 제 나라 말을 잘 간직하고만 있다면 감옥에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문법책을 집어들고 그날 배울 과를 읽어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 깜짝 놀랐다. 선생님의 말씀은 모두가 쉽게 느껴졌다. 아니, 정말 쉬웠다. 나는 여태껏 내가 이렇게도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들은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으며 선생님 역시 이렇게도 꼼꼼하게 설명하신 적이 없었다고 느꼈다. 가엾은 선생님은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모든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는 모양이었다. 한꺼번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실 모양이었다. 문법 수업이 끝나자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날 아멜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글씨본을 마련해 오셨는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필체로 프랑스 알사스라고 씌어 있었다. 그것은 우리들의 책상가로 매달려서 마치 조그만 깃발들처럼 온 교실에 펄럭이고 있었다. 누구나 얼마나 골똘했는지 볼만했다. 그리고 얼마나 조용했던가. 종이 위에 미끄러지는 펜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때는 풍뎅이란 놈들이 들어왔으나 아무도 그따위에는 관심을 쏟지 않았다.
아주 어린 꼬마 패들조차도 감동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마치 풍뎅이 소리마저도 프랑스어인 양 글씨 획을 긋는데 여념이 없었다.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나지막한 소리로 구구거리고 있었다. 나는 비둘기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앞으로는 비둘기까지도 독일어로 노래하라고 강요당하지 않을까? 이따금 책에서 눈을 들어보니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에서 꼼짝도 않으시며 주위의 물건들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이었다. 이 조그만 학교의 집을 몽땅 당신의 눈 속에 집어넣어 가져가시고 싶은 듯이 생각해 보시라. 40년 전부터 선생님은 저기 바로 저 자리에 계셨던 것이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교실과 눈앞에 교정을 마주한 바로 저 자리에 말이다. 다만 걸상과 책상만이 오랜 세월에 닳아서 반질반질 윤이 날 뿐이다. 교정에 호두나무들이 크게 자랐으며 당신께서 손수 심으신 홈나무가 이제는 창문을 화환으로 두르듯 감싸며 지붕까지 뻗어 있는 것이 달라졌을 뿐이다. 이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하다니 가엾은 선생님으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을까. 그리고 선생님의 누이 동생이 짐을 꾸리느라고 윗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럴 것이 이튿날이면 그들은 영원히 이 고장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끝까지 수업을 끌고 나가실 용기를 가지셨던 것이다. 글씨 쓰기가 끝나자 우리는 역사를 배웠다. 다음에는 꼬마 패들이 모두 바베 비보부를 합창했다. 저기 교실 뒷전에서는 오제르 영감님이 안경을 끼고 두 손에 알파벳 책을 든 채 꼬마 패들과 함께 한자 한자 읽고 있었다. 그도 몹시 열중해 있는 모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고 있었다. 그가 읽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너무도 이상해서 우리는 모두가 웃고 싶기도 했고 울고 싶기도 했다. 난 이 마지막 수업 시간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할 것이다. 문득 교회당의 시계가 정오를 쳤다. 이윽고 삼종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 바로 이 시각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프로시아 병정들의 나팔 소리가 우리들의 창문 밖에서 시끄럽게 들려왔다. 아멜 선생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교단에서 일어나셨다. 선생님이 그렇게 커 보인 적은 여태 없었다. 얘들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무엇인가가 선생님의 목을 매게 했다.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러자 칠판을 향하여 돌아서시더니 분필 한 조각을 집어드시고 온 힘을 다하여 되도록 크게 쓰시는 것이었다. 프랑스 만세. 그러고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계시다가 말없이 우리에게 손짓으로 알렸다. 이젠 끝났어. 다들 돌아가도록. 작품 세계입니다. 이 작가는 시인으로 데뷔했던 만큼 그의 소설도 본질적으로는 시적인 감수성과 상상력이 그 작품의 특징을 이룹니다. 콩쿠르 형제나 졸라의 영향을 받은 자연주의 작가에 속하지만 자크를 내놓으면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을 따뜻한 애정으로 그려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전적 작품인 프티쇼즈, 낙천적인 프로방스인의 기질을 회화적으로 그린 타르타랭 드 타르스콩 등의 타르타랭 3부작에서 인상적이고 정확한 묘사와 함께 다른 자연주의 작가들에게서 볼 수 없는 유머를 담아 인간에 대한 디킨즈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고향 프로방스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단편집 방앗간 소식에 실린 작품들은 그의 작품적 특질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이 애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르르의 여인,
별은 특히 유명합니다. 별은 교과서에도 실려 너무나 잘 알려진 명작 알프스 살록을 배경으로 하여 스테파네스 소녀와 목동의 순결한 사랑을 서정적인 필주로 그려낸 별 이야기는 퍽 인상적이고도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수업은 원료 이야기에 들어있는 소설 알사스 지방이 적군에 점령되어 마지막 수업을 하는 애달프고도 비참한, 그러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애국적인 모습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작품입니다. 본 작품 마지막 수업은 알퐁스 도떼, 프랑스의 소설가가 지은 작품입니다. 알퐁스 도떼는 남부의 니무에서 출생했으나 부친의 파산으로 리옹, 파리 등지로 전전하면서 고생스러운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인으로 데뷔하여 소설가로 방향을 바꾸었으나 그의 문학적 본질에는 시인적인 섬세한 감수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집 외에 희곡, 소설, 평론, 수필 등을 두루 발표했으며 그 문학적 재능을 잘 발휘한 것은 소설과 수필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인 프로방스 지방의 인물과 풍정을 서정적으로 다룬 섬세한 예술적인 문체로 크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설 중 주요 작품은 단편집 방앗간 소식, 월요 이야기, 장편 꼬마시, 타르타랭드 타르스콩 등이 있습니다. 별, 프로방스의 목동 이야기. 내가 리브롱에서 양뜰을 돌보던 시절에는 몇 주 동안이나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단지 나에게 라브리와 양떼들만을 데리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 몽드 리르에 은거하고 있는 사람이 약초를 찾으러 나왔다가 내가 있는 곳을 지나가거나 피에드몽에서 온 숯 굽는 사람의 새까만 얼굴이 눈에 띄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었고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져서 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잃어버린 데다가 산 아래쪽 마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름마다 농장에서 내 식량을 싣고 올라오는 노새의 방울 소리가 산속 오솔길에서 들려올 때마다,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는 청년의 유쾌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도 아주머니의 젓갈색 모자가 산마루 위로 나타날 때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아랫마을에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누가 결혼식을 올렸는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달라고 그들에게 조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졌던 것은 주인의 딸인 스테파네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이 근방에서 가장 예쁜 소녀였습니다. 나는 그녀에 대한 관심을 지나치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녀가 마을의 잔치나 무도회에 자주 나가는지, 새로운 구원자들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를 그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처럼 가난한 목동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누가 물어보면 나는 내가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스테파네트는 이제껏 내가 만난 소녀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 보름마다 배달되는 식량이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도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전 내내 특별 미사 때문일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심한 폭풍이 몰아치자 나는 길이 나빠서 노새들이 출발하지 못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3시쯤 되어 하늘이 다시 맑아지고 산이 햇빛 속에서 물기를 머금고 반짝이고 있을 때 마침내 나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개울물 소리 사이로 부활절의 교회 종소리처럼 선명하고 유쾌한 노새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노새를 끌고 온 것은 농장의 청년도 늙은 노라드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인의 딸인 스테파네트가 노새 등 위에서 고리보들로 만든 바구니들 사이에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산의 공기와 폭풍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분홍색으로 신선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농장의 청년은 병이 났고 노라도 아주머니는 휴가로 집에 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파네트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자기가 중간에 길을 잃어서 늦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꽃무늬 리본과 레이스 달린 예쁜 옷과 눈이 부실 정도로 윤이 나는 치마를 입은 것으로 보아 덤불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무도회 때문에 늦은 것 같았습니다. 아, 그녀가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웠는지 나는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그녀를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겨울에 양들이 초원으로 내려간 다음 농장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녀가 언제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약간 거만한 자세로 하인들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채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것을 가끔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스테파네트는 바구니에서 식량을 꺼내놓은 후 호기심에 찬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치마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약간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고 내가 자는 것을 보고 싶다며 양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밀집 위에 양가죽을 덮은 침대,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외투, 지팡이, 부싯돌 등을 보고 그녀는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구나. 가엾어라. 항상 혼자 있으면 정말 심심하겠다. 넌 뭐하니? 무슨 생각을 해? 나는 당신 생각을 하죠, 아가씨.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나 당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이것을 눈치챘는지 짓궂게도 이런 말로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내 여자친구가 가끔 너를 보러 올라오기도 하니? 내 여자친구는 틀림없이 산 꼭대기에서만 볼 수 있는 요정 에스테레일 거야.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내게는 그녀가 바로 요정 에스테렐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를 뒤쪽으로 조금 갸우뚱하고 예쁘게 웃는 모습, 빨리 가려고 서두르는 모습 등이 모두 그녀를 더욱 요정의 나라에서 온 방문객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잘 있어, 목동아.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그리고 그녀는 빈 바구니들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녀가 가파른 오솔길 너머로 사라졌을 때 노새의 발굽 밑에서 구르는 자갈소리 하나하나가 내 심장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갈 때까지 나는 꿈이 사라져버릴까 두려워서 움직일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마치 잠을 자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저 아래쪽의 깊은 계곡들이 푸른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양들의 모두 우리 안으로 돌아가려고 한데 몰려서 매거리고 있을 때 능선 아래쪽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의 어린 아가씨가 조금 전처럼 웃는 얼굴이 아니라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추위와 공포로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산길 아래쪽에서 폭풍 때문에 물이 불어난 소르그 개울을 건너려다 하마터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농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혼자서 산을 내려가는 지름길을 찾아내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고 내가 양떼들 곁을 떠날 수도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가족들이 그녀 때문에 걱정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 특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7월의 밤은 짧답니다, 아가씨. 그냥 잠깐 동안만 어려운 순간을 견디면 돼요. 그리고 나는 소르고 게을물에 젖어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옷과 젖은 발을 말리기 위해 재빨리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 앞에 우유와 치즈를 조금 놓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아가씨는 몸을 따뜻하게 할 생각도 무엇을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커다란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나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밤은 재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사라져가는 태양과 마주보고 있는 안개 낀 산꼭대기에는 장밋빛 노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가씨에게 우리 안으로 들어가 좀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선한 밀집 위에 새 가죽을 깔고 잘 자라는 인사를 한 다음 문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핏줄 속에서 사랑의 불꽃이 불타고 있었지만 내가 나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안에서 양들이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로 옆 구석자리에 그 모든 양들보다 더 하얗고 더 소중한 아가씨가 나를 믿고 누워서 자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을 뿐입니다. 하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 보였고 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갑작스레 우리 문이 열리더니 사랑스러운 스테파네트가 나타났습니다. 양들이 움직이면서 밀집해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양들이 꿈을 꾸면서 매하고 울기도 하는 통에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불 옆에 있는 편이 더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염소 가죽을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고 불을 쑤셔 불꽃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야외에서 별빛을 받으며 밤을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고독과 침묵 속에서 신비스러운 세상이 깨어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때 개울물은 훨씬 더 분명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물 위에서는 작은 불빛들이 불꽃처럼 춤을 춥니다. 그리고 산속의 모든 정령들이 자유로이 오고 가며 허공에는 거의 알아듣기 힘들 만큼 희미하게 부스럭거리는 소리들로 가득 찹니다. 마치 나무가 싹을 틔우고 풀이 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은 인간과 동물들의 세계에 생명을 주지만 밤은 사물들의 세계에 생명을 줍니다.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겁을 먹기도 합니다. 아가씨도 두려움으로 계속 몸을 떨면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아래쪽에 있는 연못에서 길고 우울한 울음소리가 물결을 타고 파도치듯 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름다운 유성 하나가 연못을 가로질러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슬픈 울음소리와 그 아름다운 빛이 서로를 운번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스테파네트가 내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가씨. 이 말과 함께 나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녀도 성호를 긋고 나서 잠시 동안 고개를 들고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목동들은 모두 마법사라는 게 사실이야? 물론 아니죠, 아가씨. 하지만 우리는 이 위에서 별들과 더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초원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별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염소 가죽을 두른 채 낙원에서 온 작은 목동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정말 많구나.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난 저렇게 많은 별들을 본 적이 없어. 저 별들의 이름을 알아? 물론이죠,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성 제임스의 길이에요. 이 길은 프랑스에서 곧장 스페인으로 향하고 있죠. 우리의 놀라운 샤를마누 대왕이 사라센 사람들과 싸움을 벌였을 때 갈리시아의 성 제임스가 대왕에게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저 길을 놓은 거예요. 거기서 더 앞으로 가면 빛나는 굴대가 4개 있는 영혼의 전차가 보여요. 앞에 있는 별 3개는 3마리 짐승이에요. 그리고 3번째 별에 가까이 있는 저 아주 작은 별은 전차를 모는 사람이죠. 그 주위에 별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건 훌륭하신 주님이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약간 아래쪽에 있는 건 쇠스랑 또는 3명의 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동들은 저 별들을 시계로 이용하죠. 저는 저 별들을 올려다보기만 하면 지금 시간이 자정을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횃불처럼 불타고 있는 밀라노의 존이 보여요. 목동들은 저 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어느 날 밤 밀라노의 존이 3명의 왕과 닭장과 함께 친구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대요. 결혼식에 참석한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닭장이 가장 먼저 출발해서 위쪽 길을 잡았죠. 저 위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게 바로 그 길이에요. 3명의 왕은 아래쪽 길을 잡아서 닭장을 따라잡았어요. 하지만 게으름뱅이 밀라노의 존은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뒤에 처져서 화가 난 나머지 3명의 왕이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향해 지팡이를 던졌어요. 3명의 왕이 밀라노의 존 지팡이라고도 불리는 건 그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가씨, 모든 별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건 바로 우리들의 별인 목동의 별이에요. 그 별은 우리가 새벽에 양떼를 내보낼 때 그리고 저녁에 그것들을 불러들일 때 우리를 비춰준답니다. 우리는 때로 그 별을 마그론느라고도 불러요. 아름다운 마그론느는 프로방스의 피에르의 뒤를 쫓아 달리다가 7년마다 한 번씩 그와 결혼을 하죠. 뭐? 별들도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럼요, 아가씨. 나는 이 별들의 결혼에 대해 그녀에게 설명을 해주다가 내 어깨 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무엇인가가 가볍게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에 달린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이 예쁘게 구겨진 채로 그녀가 잠이 들면서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던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밝아오면서 별빛이 창백하게 엷어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환한 얼굴을 자꾸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미하게 동요가 일었지만 내가 언제나 아름다운 생각만을 하도록 해주는 밤의 깨끗하고 신성한 빛이 기적처럼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별들은 커다란 양떼처럼 조용한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별들 중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별이 길을 잃고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문으로 쓴 발라드. 오늘 아침 문을 열었을 때 나의 방앗간은 하얀 서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풀잎은 반짝반짝 빛나면서 마치 유리처럼 서걱거렸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부르르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만은 내 사랑하는 프로방스가 북부 지방처럼 변장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얀 서리로 가장자리를 장식한 소나무들과 수정을 뿌려놓은 것처럼 변해버린 라벤더 덤불 사이에서 게르만식 판타지의 냄새가 약간 배어있는 이 두 편의 발라드를 썼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주위에서는 서리가 하얗게 반짝이며 흩날리고 있었고, 저 위에 맑은 하늘에서는 시인 하이네의 땅에서 날아온 황새들이 커다란 삼각형 모양의 대열을 짓고 카마르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날이 추워, 추워. 황태자의 죽음. 어린 황태자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왕국의 모든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체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놓여 있고, 커다란 양초가 황태자의 회복을 빌며 불타고 있습니다. 왕궁 주변의 거리는 침묵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종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차들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호기심 많은 시민들은 왕궁 입구에 서서 울타리를 통해 황금색으로 배 부분을 치장한 호위병들이 뜰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지켜봅니다. 궁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시종들과 집사장들이 대리석 계단을 빠르게 오갑니다. 복도에는 비단 옷을 입고 속삭이듯 황태자의 상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묻는 신하들과 수습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널찍한 계단에서는 여관들이 자수를 놓은 예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서로에게 몸을 깊이 숙여 예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온실에서는 로브를 입은 수많은 의사들이 비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검은색의 기다란 소매를 흔드는 모습과 커다란 가발을 쓴 머리를 학자답게 끄덕이는 모습이 창문을 통해 보입니다. 문 밖에서는 어린 황태자의 가성교사와 시종무관이 의료진의 결정을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습니다. 부엌의 허들의 일꾼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그들 옆을 지나갑니다. 시종무관은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사는 호라티우스의 시들을 읊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내 마구간이 있는 저 아래쪽에서 말이 슬픈 소리로 힝힝 울어대는 소리가 커다랗게 들려옵니다. 마부들이 어린 황태자의 밤색 말을 돌보는 것을 잊어버린 탓에 그 말이 텅 빈 여물통 옆에서 구슬프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왕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국왕전하께서는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요? 전하는 궁전의 한쪽 끝에 있는 방에 혼자 계십니다. 왕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녀는 어린 황태자의 침대 옆에 앉아서 아름다운 얼굴을 온통 눈물로 적신 채 모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흐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평범한 포목상의 아내처럼 말입니다. 어린 황태자는 자기가 베고 있는 베개보다 더 창백한 얼굴로 레이스로 장식된 작은 침대에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똑바로 누워 있지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흐느끼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그가 말합니다. 어머니, 왜 울고 계세요? 제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그러세요? 왕비는 뭐라고 대답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흐느낌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울지 마세요. 어머니,
내가 황태자고 황태자는 이런 식으로 죽을 리가 없다는 걸 잊으셨어요? 왕비는 더욱더 큰 소리로 흐느낍니다. 그리고 어린 황태자는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그가 말합니다. 나는 죽음이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나를 데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소. 그리고 나는 죽음이 이리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소. 즉시 가장 힘센 병사 40명을 불러서 내 침대 주위를 경비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내 방 창문 밑에 대포 100대를 배치하여 밤낮 없이 경계를 하도록 하시오. 언제라도 포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상태로 말이오. 그런데도 죽음이 감히 내게 다가온다면 그는 더욱 험한 꼴을 보게 될 것이오. 황태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왕비가 신호를 보냅니다. 즉시 커다란 대포가 뜰로 운반되는 소리가 들리고 키가 큰 병사 40명이 손에 창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늘어섭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가 지긋하고 턱수염이 희끗희끗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어린 황태자는 그들을 보고 손뼉을 칩니다. 그리고 병사들 중 한 명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로랭, 로랭. 늙은 병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섭니다. 내가 정말 좋아, 로랭. 칼 한 번만 보여줄래? 만약 죽음이 나를 데려가려 한다면 그를 죽여야 할 거야. 그렇지? 로랭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하. 비바람에 단련된 그의 두 뺨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바로 그때 신부가 어린 황태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십자가를 보여주며 오랫동안 속삭이는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황태자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갑자기 그의 이야기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요, 신부님의 말을 모두 이해하오. 하지만 내 친구 베포에게 많은 돈을 준다면 정말로 그가 나 대신 죽는 것이 가능한 거요? 신부가 계속해서 속삭이는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황태자가 더욱더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신부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린 황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방금 신부님이 내게 한 얘기는 정말 슬픈 얘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내게 위안이 되었소. 저 위에 별들 사이에 있는 천국에서도 내가 여전히 황태자일 것이라는 얘기 말이오. 하나님이 나의 사촌이며 그분은 틀림없이 나를 내 신분에 걸맞게 맞아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그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옷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하얀 담비톨로 만든 옷과 벨벳 신발 말이에요. 나는 천사들에게 나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황태자다운 옷차림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요. 신부가 다시 한번 어린 황태자를 향해 몸을 숙이고 오랫동안 속삭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황태자가 그의 말을 가로막고 성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그렇다면 내가 황태자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질 않소? 어린 황태자는 더 이상 신부의 말을 듣지 않고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비통한 울음을 터뜨립니다. 혼란에 빠진 부지사. 부지사는 지금 순시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앞에는 마부, 뒤에는 하인이 타고 있는 부지사의 마차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라콩 부호페에서 열리는
농업 박람회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기념할 만한 외출을 위해 부지사는 자수가 놓인 아름다운 겉옷과 약간 위로 젖혀진 모자, 은실을 꼬아 장식한 몸에 꼭 맞는 바지를 입고 자루에 진주가 박힌 가장 좋은 칼을 찾습니다. 그의 무릎에는 양각으로 무늬를 새겨 넣은 커다란 가죽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그는 심술궂은 표정으로 그 가방을 바라봅니다. 무늬를 새긴 가죽 가방을 바라보는 부지사의 표정이 심술궂은 것은 그가 조금 후에 라콩 부오페의 주민들에게 하게 될 중요한 연설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제 관할인 것을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렛나룻을 아무리 많이 비틀고 비비 꼬아도, 연설문을 아무리 여러 번 되풀이해 읽어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관할인 것을 대단한 행운이라고. 그의 연설문은 그 이상 진척되지 않습니다. 마차안이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그의 앞에는 줄곧 남부 프랑스에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뻗어있는 라콩 부오페로 가는 먼지 자욱한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는 마치 난로 속처럼 뜨겁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늘어서 있는 먼지를 뒤집어 쓴 느릅나무에서는 수천 마리의 매미들이 울어대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지사가 깜짝 놀랍니다. 저 멀리 야산 기슭에서 참나무 숲을 본 것입니다. 마치 그 숲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참나무 숲이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연설문을 준비하세요, 부지사님. 우리 나무들 밑으로 오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부지사는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하인들에게 이곳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저 참나무 숲에서 연설문을 작성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참나무 숲속에는 새들과 제비꽃이 있고 풀 밑에 숨어서 졸졸 흐르고 있는 샘들이 있습니다. 새들은 무릎까지 오는 바지를 입고 무늬를 새긴 가죽 가방을 든 부지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노래를 멈췄습니다. 샘물 또한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비꽃들은 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 작은 세계에 사는 것들은 한 번도 부지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삭이는 목소리로 은색 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는 이 훌륭한 신사가 도대체 누구인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부지사는 숲속이 고요하고 서늘한 것에 기분이 좋아져서 겉옷을 바지 속에 말아놓고 모자를 벗어 풀밭 위에 놓고 어린 참나무 밑에 있는 이끼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무늬가 새겨진 가죽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가방을 열어 공식적인 서류를 만들 때 쓰는 종이를 한 장 꺼냅니다. 저 사람은 화가야. 지저귀는 새 한 마리가 말합니다. 아니야. 멋쟁이 새가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은색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화가가 아니야. 분명히 왕자일 거야. 화가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야. 늙은 나이팅게일이 끼어듭니다. 그 새는 부지사의 정원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난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 사람은 부지사야. 그러자 작은 숲속의 모든 것들이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부지사야. 저 사람은 부지사야. 머리가 저렇게 벗겨지다니. 머리 위에 커다란 벼슬 이고 있는 종달새가 말합니다. 제비꽃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연 사람이야? 늙은 나이팅게일이 대답합니다. 절대 아니야. 이렇게 확실한 말을 듣고 나서 새들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샘물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비꽃들은 공중으로 달콤한 향기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신사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부지사는 이 유쾌한 소동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농업박람회를 보호해주는 뮤즈 여신에게 열렬하게 기원하며 연필을 치켜들고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제 관할인 것을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터진 웃음소리가 그를 방해합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모자 위에 앉아 그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커다란 딱따구리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부지사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연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따구리가 이번에는 더 먼 곳에서 그에게 소리를 질러 그를 다시 방해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무슨 뜻이야? 그게 다 무슨 소리냐니? 부지사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팔을 휘둘러 그 주제넘은 딱따구리를 쫓아버리고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거드름을 피우며 다시 연설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는 곳이 제 관할인 것을 대단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작은 제비꽃들이 모두 그를 향해 얼굴을 돌리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부지사님, 우리의 향기가 얼마나 달콤한지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리고 이끼 밑에 있는 샘물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합니다. 머리 위에 나뭇가지에서는 새들이 자신들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그에게 불러줍니다. 이 작은 숲 전체가 그가 연설문을 작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 같습니다. 향기에 취하고 음악에 취한 부지사는 자신에게 던져진 이상한 주문에 저항하려고 애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훌륭한 겉옷에 단추를 풀고 풀밭에 팔꿈치를 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두세 번 중얼거립니다. 여러분, 제 관할인 것을 대단한...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얘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 듭니다. 농업박람회를 수호하는 뮤즈 여신은 수치심의 얼굴을 숨길 뿐입니다. 그대의 얼굴을 숨기시오. 오, 농업박람회의 뮤즈여. 1시간 후 부지사의 하인들이 걱정을 하면서 작은 숲속으로 들어왔다가 경악을 금치 못할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지사는 풀밭 위에 배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조끼 단추는 풀려 있고 그의 겉옷은 옆에 내던져져 있었습니다. 마치 떠돌이 방랑자가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지사는 제비꽃들에 관해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